자, 166쪽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자, 조금 아까 구파에 의하면 책임 능력이 뭐라 했습니까? 책임 능력이라는 게 구파에 의하면 심파에 의하면 형벌 적응 능력 내지는 수형 능력인데 구파에 의하면 범죄 행위 당시 자신의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행위 능력이라고 하죠. 행위 능력, 유책 행위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유책 행위 능력. 따라서 구파에 의하면 행위를 할 때 자신의 행동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요때 있어야 돼. 행위 당시에 소위 책임 능력, 즉 자신의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행위 당시에 존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걸 소위 말하는 행위와 책임의 동시 존재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이 책은 아예 그 말이 완전히 다 싹 빠져버렸는데, 행위와 책임의 동시 존재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아니 이걸 설명하지 않고 나머지를 어떻게 설명을 하나? 난 참 바로 행위와 책임의 동시 존재의 원칙. 행위 당시에 반드시 책임 능력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는 원리예요. 그렇게 된다면 행위 당시에 반드시 책임 능력이 있어야만 책임이 인정이 돼서 범죄가 성립되고 처벌할 수 있는 것이지, 행위 당시에 책임 능력이 없다면 아무리 그 전에 평상시에 책임 능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행위 당시에 책임 능력이 없으니까 책임 능력이 있는 사람만 범죄가 성립돼서 처벌할 수 있는데 책임 능력이 없으니까 처벌할 수 없게 되지요. 이게 소위 이제 원자행의 경우 문제가 됩니다. 이 인간이 평상시에는 책임 능력이 있었는데 술을 처먹고 꽐라가 돼가지고 책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갑을 향해서 총을 쐈다든가 칼을 휘둘러서 갑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면 바로 이 인간이 아무리 평상시에 책임 능력이 있는 인간이라 하더라도 술을 처먹고 완전히 꽐라가 돼가지고 책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총을 쐈다면 바로 총을 쏘는 범죄 행위를 할 때 뭐가 없었으니까, 책임 능력이 없었으니까 행위와 책임의 동시 존재의 원칙에 따르면 행위 당시에 책임 능력이 없었으니 책임은 없는 것이고 책임이 없으니 무죄가 되는 거죠. 실제 이렇게 해서 책임 능력이 없다고 해서 술 처먹고 꽐라가 된 다음 책임 능력이 없다고 해서 무죄가 돼서 풀어주던 시절도 있었어. 실제. 그러다가 자 이렇게 술을 먹고 사고를 쳤다고 해서 책임 능력이 없어서 풀어주니까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쫙 도는 거야. 술 먹고 꽐라가 돼서 여자를 강간하고 사람을 죽이건 책임 능력이 없다고 해서 무죄야. 그러니까 부담 없이 술 처먹고 그냥 막 사고를 치는 거야. 국가가 보기에 맨 처음엔 한두 놈인 줄 알고 그랬더니 이게 소문이 퍼져가지고 이제 아주 술 처먹고 사고 치면 무죄다. 이게 퍼져가지고 개나 소나 술 처먹고 강간하고 사람 죽이고 훔치고 불지르고 하지. 국가가 참다 못해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아니다, 뭔가 처벌해야 되는데 법에는 공짜가 없어요. 행위 당시에 책임 능력이 없었는데 왜 처벌하느냐?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근거를 대야 되거든. 근거를.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야.
평상시에는 책임 능력이 있었는데 술을 먹고 꽐라가 돼가지고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 책임 능력 없는 상태에서 저지른 이 범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서 처벌하기로 마음을 바꿨는데, 적어도 이래서 처벌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근거를 대야 되거든. 이걸 소위 이제 원자행위라고 하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하고, 이 흑판이 코딱지만 해가지고 이게, 응?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즉 애당초 미친 사람이라서 평상시에도 책임 능력이 없었고 칼을 휘둘러 때도 책임 능력이 없었다, 그냥 미친놈 취급하면 되지만, 멀쩡하던 놈이 마약을 처먹고 술을 처먹고 꽐라가 돼서 사고를 쳤을 때는 이건 처음부터 미친 사람하고는 다르지. 평상시에는 정상적인 책임 능력이 있었던 놈이니까 바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바로 평상시에는 정상인이었는데 술 처먹고 꽐라가 돼서 사고를 쳤을 때 이 인간을 책임 능력이 없다고 해서 무죄로 풀어줄 수는 없지 않느냐. 처벌해야 되는데 그 근거를 놓고 이제 소위 학설이 대립되는 겁니다. 매우 어렵고 난해한 학설인데 시험에 서너 번 나왔어. 한두 번도 아니고 서너 번 정도 나왔다면 그 정도 학설은 뭐 완벽하게 클리어해야 돼. 어설프게 클리어 소용없어. 그따위로 할 바에 하지도 마. 왜? 그렇게 공부하면 반드시 시험장에 가면 사고 치고 오거든. 어설프게, 그러니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어설픈 게 더 틀려. 아까 얘기한 대로 어설프면 더 틀려. 그래서 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를 놓고 소위 이 원인 행위, 술 처먹고 자기를 책임 무능력 상태로 만드는 원인 설정 행위에서 처벌의 근거를 구해보자 라는 입장과, 이걸 간접정범 유사설이라고 합니다. 간접정범 유사설. 실행행위 당시 총을 쏠 때 요 실행행위 당시에서 2번 가벌성의 근거예요. 166조 그 아래 가벌성의 근거. 이 실행행위 당시에서 총을 쏠 때 요 처벌의 근거를 구해보자는 실행행위 당시에서 처벌의 근거를 구해보자는 입장, 그리고 이 원인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성, 원인행위와 실행행위를 묶어서 불가분적 연관성, 불가분으로 보자 라는 요 입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하나씩 봅시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요. 이 원인 설정 행위에서 처벌의 근거를 구하는 입장은 소위 간접정범 유사설이라고 부르는데, 간접정범이 뭐였어요? 간접정범이라는 게 정을 모르는 타인을 이용해서 자신의 범죄를 실현하는 거라고 그랬죠. 관역 뒤에다 사람 묶어놓고 총쏘기 내기하자. 관역 뒤에 사람 있는 줄 모르고 총을 쏜 놈, 이건 자기 관역 뒤에 사람 있는 걸 전혀 몰랐으니까 고의도 과실도 없어서 무죄고, 그 무죄가 되는 자를 이용해서 자기가 죽이고 싶었던 사람을 죽인 놈, 이 놈이 간접정범 아닙니까? 그때 바로 그것도 간접정범이지만 A가 완전히 정신이상자한테 총을 주면서 야, 쟤하고 총싸움 장난이나 가서 해봐. 정신이상자는 그게 진짜 총인지 뭔지도 모르고 들고 가가지고 나하고 총싸움 장난해요 하면서 갑을 향해서 총을 쏴가지고 갑이 A가 준 진짜 총으로 B 총에 맞아 죽어버린 거지. 그래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는 인간이 정신이상자 B한테 총을 주면서 갑하고 가서 총싸움 장난이나 좀 해보라고 그랬더니 아무것도 모르는 이 인간이 총을 쏴가지고 갑을 사망에 이르게 한 거. 요게 바로 B는 정신이상자로서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책임 능력이 없기에는 무죄고, 바로 책임이 조각돼서 무죄인 자를 이용해서 자기가 죽이고 싶었던 갑을 죽인 A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살인죄 간접정범이 되는 겁니다. 자, 수긍이 갑니까?
바로 이렇게 간접정범이 책임 능력 없는 사람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책임 능력 있는 자가 처벌되듯이 요 원자행도 책임 능력 있는 놈이 비록 간접정범과 다른 점이 이거야. 얘는 다른 놈을 이용했지만 자기 자신을 책임 무능력 상태에 빠뜨려 놓고 범죄 행위를 저지른다는 점에서는 책임 능력 있는 자가 없는 상태를 이용한다는 점은 똑같으니까 얘를 간접정범으로 처벌하듯이 얘도 정범으로 처벌해야 된다는 논리예요. 그럼으로써 이 원인 설정 행위에서 처벌의 근거를 취하는 입장은 소위 요 행위와 책임의 동시 존재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요거 원칙을 유지하면서 처벌의 근거를 구합니다. 요게 시험에 몇 번이나 나오는데 이걸 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5번째 줄에 있네. 행위와 책임의 동시 존재의 원칙의 예외로서 이런 말이 잠깐 나오죠? 원칙을 유지하면서 처벌의 근거를 구하는 입장입니다. 자, 왜 그러느냐면 자, 봅시다. 그럼 요걸 이해하려면 공범을 또 이해해야 돼. A가 C한테 돈과 총을 주면서 갑을 죽여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C가 A로부터 돈을 받고 갑을 총으로 쏴서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자, 요 시점을 10시라고 하고 총을 쏜 게 15시, 사망을 한 게 19시라고 가정합시다. 자, 맨 위에 요건 이제 공범이죠. 요건 공범, 요건 간접정범, 요건 원자행,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자, C 무슨 죄요? C 무슨 죄야? 맨 뒤에. 님 지금 뭐하고 있어? 교사범은 A지. 갑을 총을 쏴 죽인 C가 무슨 교사범이야? C는 무슨 죄? 무슨 죄? 살인죄. A는 살인교사. A의 살인교사죄의 실행의 착수는 홀짝으로 갈까? 11시에요, 15시에요? 10시에요, 15시에요? 살인교사죄 실행의 착수식이 C한테는 돈을 주고 총을 주면서 갑을 죽여달라고 부탁한 때이다. C가 갑을 향해서 총을 쏜 때이다. 10시다, 15시다. 그렇지. 제대로 공부한 학생이면 10시라고 답이 나와야 보통 정상이지. 너 15시야. 왜? 공범 종속성설이라는 거 알고 있나? 공범은 정범에 종속하기 때문에 정범이 실행에 착수를 해야 얘도 실행에 착수가 인정되고 얘가 기수가 돼야 얘도 기수가 돼. 따라서 15시에 실행에 착수가 인정되는 거예요. 19시에 갑이 사망하면 기수고. 그런데 간접정범은 얘가 공범이 아니라 뭐니까? 정범이니까. 공범이라면 정범에 종속하지만 얘는 얘가 정범이기 때문에 이거 뭐 10시에 실행에 착수가 인정되는 거예요. 10시에. 어디서 달라지느냐면 총과 돈을 줬는데 15시 전에 13시에 총 갖고 돈 갖고 이 C가 튀었어. 도망가 버리고 갑은 죽이지도 않았어요. C 무슨 죄야? C 무슨 죄예요? 예비는 뭐야? 실행의 착수 전이기 때문에 이거 살인 예비는 뭐야? 두 놈 다 살인 예비는 뭐에 불과해요? 두 번째 B는 무슨 죄야? 무죄. 13시라면 이미 10시에 살인죄 실행의 착수가 있는데
실행에 착수 이전 단계라면 예비음모가 되지만 실행에 착수한 뒤에 갑이 안 죽었으면 미수예요. 살인 미수. B는 이제 물론 B는 책임이 조각돼서 B는 무죄고 A가 뭐가 되는 거야? A가 실행에 착수가 있기 때문에 살인 미수가 되는 거야. B는 뭐 정신이상자니까 이제 책임이 조각돼서 무죄고 B는 무죄고 A가 살인 미수가 되는 거야. 공범과 정범의 차이입니다. 얘는 예비, A는 예비, 얘는 살인 미수. 그렇다면 원자행도 간접정범과 똑같다면 실행의 착수 시기가 10시예요? 15시예요? 10시인 거예요. 10시. 요 원인 설정 행위에 의하면 10시에 실행에 착수를 했고 바로 술을 처먹기 시작할 때 이미 살인 행위는 시작됐고 나중에 책임 능력이 없어진 건 이제 한 13시쯤 없어진 거고 10시에는 책임 능력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렇다면 술을 마실 때 살인 행위는 시작된 거고 살인 행위가 시작될 때 책임 능력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행위 당시에 책임 능력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행위 당시에 책임 능력이 있었으므로 요 A는 살인죄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고 바로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처벌의 근거를 구한 겁니다. 시험에 그게 나왔어. 원인 설정 행위설에 의하면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을 부정한다. OX, X야.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처벌의 근거를 구하는 거예요. 단 이 학설은 이것도 시험에 나와서 커다란 문제점 2가지가 노출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상식적으로 살인죄는 방아쇠를 당긴 때인데 술을 먹을 때 살인죄 실행의 착수를 인정해 버리면 실행의 착수가 너무 빨라진다, 늦어진다. 너무 빨라져. 너무 일찍 인정되고 너무 일찍 인정된다라는 것은 살인죄니까 지금 감이 잘 안 오는데 만일 강간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있었던 경우와 여기 있었던 경우의 차이점이 뭐예요? 이건 강간 예비음모고 강간죄는 예비음모 처벌 규정이 없어요. 이것도 시험에 나와서 다음 중 예비음모 처벌하지 않는 범죄를 골라라 해서 강간죄 찍어내는 거. 무죄고 얘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강간 미수가 된다는 거야. 무죄와 미수의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원래는 무죄가 돼야 할 사람을 실행의 착수를 일찍 인정해 버림으로써 미수로 처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의 착수를 너무 일찍 인정해서 미수범이 성립되는 범위를 지나치게 넓혀놓는다는 문제가 생겨요. 미수를 확대시켜 버린다는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되면 유추해석하고도 관련이 되는 거야. 아직 미수도 아닌데 미수라고 유추해석한 꼴이 되지. 또 하나의 문제점은 바로 실행행위의 정형성을 개무시한다는 문제점이 등장합니다. 실행행위의 정형성이란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F가 G를 죽이고 있는데 어떻게 죽이는지를 상상해 보세요. 그럼 어떤 학생은 칼을 휘두릅니다. 총을 쏩니다. 독약을 탑니다. 이렇게 쫙 얘기를 하는데 한 학생이 술을 먹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 학생, 다른 학생이 다 뭐라고 하겠어? 또라이라고 하겠지. 아니 술을 먹는 게 무슨 살이냐? 칼을 휘두르거나 목을 조르거나 아니면 총을 쏜다든가 이래야 살인행위가 시작되는 거지. 술 먹는 게 무슨 살인행위야? 그럼 오늘 저녁에 수업 끝나고 어두워졌을 때 이제 사람들 회사 끝나고 근처에서 술 처먹고 있으면 다 살인죄 실행에 착수한 놈들인가?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살인행위 하면 떠오르는 정형적인 특징들이 있거든. 칼로 총으로 밧줄로 목을 조르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갑자기 술을 먹는 게 살인행위다? 이걸 누가 상식적으로 납득하느냐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이거 술 먹기 시작하면 살인행위가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 짜증내요. 미친 새끼가. 이거 얘들 부모 뭐 하는 거야? 미친놈 데려다가 어디 저쪽 시설에다 넣친가? 짜증내고 갑니다. 짜증내고. 그래서 실행행위의 정형성을 개무시한다는 문제점이 등장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죽였으면 상관없어. 술 처먹고 죽였으면 그냥 살인죄로 처벌하면 되는데 술 처먹고 너무 처먹어가지고 뻗어가지고 그냥 푹 자고 일어났어요. 자, 무슨 죄야? 뭐가 무죄야? 살인미수야. 아니 술 먹고 퍼지고 자고 일어나는데 살인미수라고 하면 이번에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봐. 술 먹고 자고 일어났더니 살인미수범이 된다는데요. 때려 이번에는. 때려. 이 미친놈 절 꺼지라고. 미친 새끼라고 욕을 하지. 이 원인설정 행위에서 처벌의 근거를 구하는 학자들이 바로 뭐? 그걸 살인이라고 보는 거야. 살인, 실행의 착수라고. 그러니 실행의 착수가 너무 일찍 돼서 미수가 확대되고 개코나 실행행위의 정형성을 개무시해가지고 술 처먹는 게 살인행위의 시작이고 술 먹고 자고 일어나면 살인미수가 된다는 이런 황당한 결론이 떨어지거든. 즉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은 살렸지만 뭐 이런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거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여기서 실행의 착수를 찾아보자. 실행행위가 시작될 때 찾아보자. 근데 여기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면 두 번째 학설. 여기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총을 쏠 당시에 책임 능력이 없었다는 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행위 당시에 책임 능력이 없는데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이 다 빠그러지고 책임 능력 없는 사람을 어떻게 처벌하겠다는 거냐? 그랬더니 이 학자가 주장하기를 우리나라에 한 명밖에 없어. 역시 서울대학교 총장까지 지내신 유기천 박사 혼자서 주장하다가 돌아가신 뒤에 그냥 없어져 버린 이론입니다. 이 이론이 얼마나 복잡하냐면 소위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까지 여기 끌고 들어옵니다. 프로이트 알죠? 정신분석학을 주장한 그 프로이트의 핵심 키워드가 뭐예요? 잠재의식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욕망을 갖고 살아. 섹시한 여자를 보면 섹 한 판 하고 싶고 섹스하고 싶고 뭐 값진 물건 눈에 보이면 갖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이거든. 그런데 알다시피 뭐 그런 충동을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충동을 억제해. 내가 저거 훔치면 절도범으로 감방 가야 되니까 이거 하면 안 되지 하고 충동을 잘 억제하는데 바로 이 욕망과 충동을 억제하면 그 욕망과 충동은 억제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바로 마음속 깊숙이 이게 뭐 잠재의식으로 남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이성적으로 이걸 꽉 누르고 있는데 바로 뭐 할 때 술을 처먹으면 이성적 감시병이 이걸 소홀히 하고 이때 바로 이게 튀어나와 가지고 뭐 그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야. 따라서 지금 이 인간이 책임 능력 없는 상태이긴 하지만 이건 평상시에 A가 갑을 얄미워 죽겠고 저 자식을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이 수십 번을 난 거야. 근데도 뭐 죽이면 자기야 살인죄로 깜빵을 가야 되니까 저런 놈 죽이고 내가 깜빵 가면 내 인생이 불쌍하지. 그리고 인생이 힘들어지니까 꽉꽉 참았던 것인데 바로 이 갑을 죽여버리고 싶다는 충동, 이 충동이 뭐 사라지지 않고 이 하얀색 책임 능력 없는 상태에서도 그 마음속 저 깊이에는 뭐가 숨어 있어? 평상시에 이 자식을 죽여버리고 싶다는 이 잠재의식이 숨어 있었던 것이고 이때 바로 책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잠재의식에 관한 이성적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잠재의식이 폭발해가지고 발현돼서 갑을 향해 총을 쐈다면 이건 하얀색 상태에서 쏜 게 아니라 노란색 상태에 평소부터 책임 능력이 있었을 때부터 갑한테 품고 있었던 잠재의식이 발로된 거니까 하얀색 부분은 몰라도 노란색 부분이 돌출돼서 사고를 냈다면 이건 뭐 책임 능력 있는 상태에서 가져왔던 생각이니까 요 노란색 부분에 관한 한 책임 능력이 있었다고 봐야 되고 요 하얀색 부분만 책임 능력이 없었던 걸로 봐야 된다는 거야. 따라서 총을 쏠 당시에 하얀색으로 쏜 게 아니라 노란색으로 이걸 총을 쐈다면 이 노란색은
책임 능력 있는 상태부터 가져왔던 생각이기 때문에 이거 뭐 책임 능력 있는 자의 행위로 보라는 거야. 따라서 실행 행위에서 처벌의 근거를 구하는 입장도 행위와 책임의 동시 존재 원칙을 지킬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행위 당시에 적어도 노란색 잠재의식에 관한 한 책임 능력이 있었으니까 행위 당시에 책임 능력이 있었고 책임 능력이 있으니 처벌돼야 된다는 거죠. 행위와 책임의 동시 전체 원칙을 유지하면서 처벌의 근거를 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학설의 장점이 뭐야? 이 학설의 문제점을 깔끔하게 해결합니다. 왜? 실행의 착수 시기가 이때니까 뭐 실행의 착수 시기가 빨라지는 문제점도 없고 실행행위의 정형성도 개무시한다는 문제점도 다 사라지거든. 총을 방아쇠를 당길 때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니까 실행행위의 정형성을 무시한다는 이 문제점도 깔끔히 해결하거든. 근데 왜 유기천 박사 혼자만 외롭게 주장하다가 그분 작고하심과 동시에 잊혀져 버린 이론이 됐을까? 학자들의 99%가 여기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이 좋은데 장점이 있는데 이 학설은 이 학설의 두 가지 문제점은 말끔히 해결했지만 어떤 문제가 죄형 법정주의를 뿌리채 뒤흔들어 놓는다는 문제점이 생겨요. 소위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유추 해석 등을 위반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거야. 만일 이 학설대로라면 뭐야? 거의 과실이라는 게 없어. 내가 혹시 자 10분 쉬다 하고 나가다가 실수로 우리 학생 요 책상을 발로 실수로 부딪혀가지고 이 리시버가 떨어져가지고 발에 밟혔다고 합시다. 자, 프로이트에 의하면 뭐 네가 평소부터 저 학생이 얼마나 안이 곱고 얄미웠으면 실수를 빙자해가지고 이게 잠재의식으로 실수를 빙자해가지고 그래서 프로이트는 실수를 안 봐요. 그래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책을 보면 이 아줌마가 그때 당시만 해도 이혼이 쉽사리 안 되던 시절이니까 남편한테 매일 가정폭력을 당하면서 남편과 이혼하고 싶은 욕구가 하늘을 찌르는데 사회가 이혼을 허용하지 않으니까 이 아줌마가 목욕탕에 가서 결혼 반지를 빼고 목욕을 하고 뭐 그 결혼 반지를 깜빡 잊고 나오는 행태를 프로이트 책에 있는 내용이야. 이건 단순히 그냥 결혼 반지를 깜빡하고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 아줌마 마음속에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고 바로 그 남편과의 결혼의 상징물인 반지를 내던짐으로써 무의식적으로 잠재의식을 실현하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결국은 이 실행행위 당시에서 처벌의 근거를 구하는 입장은 마음속에 있는 잠재의식 때문에 책임이 인정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모든 범죄자들은 다 뭐야? 다 잠재의식의 발로로 범죄를 저지른 거고 과실범이란 존재하지도 않고 바로 그 잠재의식이라는 게 의학계에서조차 지금도 논란이 있어요. 잠재의식의 실체에 대해서 인정할지 말지에 대해서 의학계, 자연과학인 의학계에서조차 논란이 있는 이 개념을 형법으로 끌고 들어와서 사람을 처벌하는 근거로 삼는다면 죄형 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은 뿌리채 뒤흔들리고 아무나 막 갖다 집어쳐넣을 수 있어. 뭐라고? 너 잠재의식이 그런 거 있었잖아. 너 나쁜 놈이잖아. 너 잠재의식이 있었잖아. 라고 갖다 끌어다 처벌하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 무지무지하게 심각한 문제점이 이 두 개를 합친 것에다 세제곱한 문제점이야. 이게. 그래서 어느 학자도 이 3번 학설에는 아무도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 유기천 박사님 돌아가신 뒤에 거의 사라져버리다시피 한 이론이에요. 근데 이거랑 비교해 보려면 이게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설명하는 거지 지금 이 학설을 지지하는 학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한편 최근 다소설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소장파 학자들, 소장파라야 거의 내 나이 또래 되는 사람들이 요 원인행위와 실행행위를 나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간접정범과 원자행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냐?
간접정범은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만 원자행은 자기 자신을 이용하는 건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왜 분리를 하느냐? 그건 그냥 나누지 말고 불가분적 연관성 한 사람이니까 이때 바로 뭐 정상적인 책임 능력이 있는 요 한 사람이 저지른 행위로서 뭐 처벌을 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학설입니다. 그래서 원인 행위와 실행 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성 한 통으로 봐야 된다 라고 주장하면서 처벌해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학설은 그래 불가분적 연관성에 의해서 책임 능력 있는 자의 행위로 보자. 그 말은 이해가 가는데 총을 쏠 당시 없었다는 건 그럼 뭘로 설명할 거냐? 라고 이쪽에서 계속 공격을 가하니까 이 학자들이 뭐라고? 알았어. 좋아. 이 원자행은 이 원칙에 예외로 보자. 예외 없는 법칙은 없으니까 원칙적으로 행위 당시에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원자행에 있어서만큼은 행위 당시에 책임 능력이 없었더라도 평상시에 책임 능력이 있었다면 이거 책임 능력자로 보자. 요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에 예외를 인정해서 포기하는 거지. 이 원칙을 포기하는 거죠. 예외를 인정하고 처벌의 근거를 구하는 입장입니다. 이게 최근의 압도적인 다수설이에요. 이 학설은 이제 뭐 거의 흘러간 이론이고 그래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 이 원칙을 지키려는 학설이냐 원칙을 포기한 학설이냐 실행의 착수가 또 언제냐 요거 그리고 이 책임 무능력 상태를 고의로 초래한 경우와 과실로 초래한 경우도 다 원자행위로 볼 수 있느냐 이 세 개가 주로 시험에 나오지. 자 그렇다면 이 원인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성에 의해서 처벌의 근거를 구하는 입장은 실행의 착수 시기가 예보다는 좀 늦어지지만 예보다는 좀 빨라져요. 그렇죠? 순수하게 실행행위에서 처벌의 근거를 구하는 입장과 원인 설정행위에서 처벌의 근거를 구하는 입장에 비해서 이걸 연관적으로 인정하니까 요 중간쯤에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 게 요 학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나와 뭐 실행의 착수를 가장 일찍 인정하는 학설, 가장 늦게 인정하는 학설. 한편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그럼 이 세 학설이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 시점을 보면 소위 이제 A, B 두 놈이 감남과 을여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마약을 처먹고 갑을 살해한 다음 갑을 찾아 헤매는 을여를 둘을 동시에 죽인 게 아니라 갑부터 먼저 끌어다 죽이고 갑을 찾는 을여를 뭐 갑한테 데려다 주겠다고 속여가지고 역시 뭐 마약을 처먹고 을여마저 살해한 사건입니다. 자, 요때 이 A와 B의 을여에 대한 살인죄 실행의 착수 시기를 보면 원인 설정 행위설에 의하면 이 A, B의 을여, 갑은 좀 나중에 보고 을여에 대한 살인죄 실행의 착수 시기는 언제예요? 마약을 처먹을 때고. 불가분적 연관성에서 처벌의 근거를 구하는 입장은 실행의 착수 시기가 언제예요? 마약을 처먹고 여자를 범행 장소로 유인한 때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고 마지막 학설은 뭐? 그 범죄 현장에서 을을 뭐? 칼을 휘두르거나 뭐 방아쇠를 당긴 때 총을 쏘려고 방아쇠를 당기기 시작할 때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빠른 게 요거 다음 요 순서대로예요. 요 순서대로. 자 그렇다면 뭐 그 참고라는 이제 집에 가서 지금 내가 설명한 내용들이니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고 3. 유형과 실행의 착수 시기 167쪽 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도 고의에 의한 또는 과실에 의한 다 있습니다. 1. 고의에 의한 원자행 말 그대로 행위자가 스스로 고의로 자신을 책임 무능력 상태로 만들어 놓고 여기서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보통은 범죄 그렇게 쉽게 못 저지릅니다. 근데 이제 알다시피 뭐 술을 먹으면 이성적 감시 능력이 떨어지고 뭐가 욕망이 폭발하거든. 그 보면 이제 사람 술 먹여보면 진심을 알 수 있다. 뭐 그러잖아요. 술만 먹으면 친구들한테 뭐 해코지라고 욕 막 하는 새끼 있습니다. 그런 놈들은 평소에 친구들한테 뭐가 많은 거야? 불만이 많은 거야. 평소에는 말 안 하지만 술을 처먹으면 그 불만이 막 나오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뭐 술을 먹고 용기가 없어서 평소에는 여자한테 고백도 못한 놈이 술을 먹고 뭐까지? 강간까지 감행합니다. 바로 이때 자기가 고의로 술을 먹고 평상시에는 용기가 없어서 못하니까 고의로 술을 먹고 뭐 책임 무능력 상태를 야기한 다음 강간을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뭐 이런 거죠. 이때 실행의 착수 시기 뭐 이제 읽으면 답 나오죠. 원인 행위 시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는 입장에 의하면 뭐 술을 마실 때고 책임 능력 결함 상태에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 입장에 의하면 뭐 살인 행위를 시작한 때 칼을 휘두르거나 방아쇠를 당길 때고 문제는 이 과실에 의한 원자 행위인데 사람을 죽이려고 술을 먹은 게 아니라 어떻게 술을 먹다가 조금만 먹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 과하게 먹어가지고 과하게 먹은 상태에서 전혀 뭐 술을 먹을 당시에 갑을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먹고 난 뒤에 열받아가지고 갑을 죽였다면 이게 바로 뭐 과실에 의한 원자행입니다. 시험에 몇 번 나온 거야? 과실에 의한 원자행도 원자행으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 바로 아래 판례 세 번째 줄. 고의에 의한 원자행뿐만 아니라 두꺼운 것이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되는 걸로 봐야 되고 이때 위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뭐 음주운전을 할 의사로 술 처먹고 운전을 했다면 이건 뭐 과실의 원자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밑에 판례 마찬가지야. 술집에 가서 술 처먹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면 이거 뭐 과실의 원자행이고 원자행의 특징이 뭐예요? 비록 행위 당시에는 책임 능력이 없을지라도 뭐 책임 능력을 인정해서 뭐 유죄를 인정하고 처벌하겠다는 거야. 심지어는 뭐도 안 된다? 감경도 안 돼. 감경도 안 됩니다. 그냥 정상적인 행위로 그대로 취급하는 겁니다. 한편 고의에 의한 원자행도 가능하고 과실에 의한 원자행도 가능한데 고의로 술을 처먹고 고의로 사람을 죽였으면 이건 뭐 그냥 고의범으로 처리하면 돼. 이건 고의범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술은 고의로 처먹었지만 범죄를 저지른 건 과실이라면 갑을 죽이려고 술 처먹고 가는데 가다가 사람을 치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 고의범으로 봐야 돼? 과실범으로 봐야 돼? 과실범으로 봐야지. 마찬가지로 과실로 책임 무능력 상태를 이야기한다. 뭐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으면 어떻게 돼? 갑을 죽이려고 했는데 실수로 술을 처먹고 길을 가다가 섹시한 여자가 지나가니까 강간을 해버린 거야. 자, 과실강간으로 봐야 돼요? 고의강간으로 봐야 돼? 고의강간으로 봐야 되지. 고의로. 과실로 술 처먹고 과실로 운전하다가 과실로 사람을 죽였다면 이건 뭐? 이건 과실범으로 처리하면 되고. 그래서 책임 무능력 상태를 고의로 처리했느냐 과실로 처리했느냐 둘 다 원자행 되고 죄는 이걸 따질 게 아니라 이 실행행위를 고의로 저질렀으면 고의범, 실행행위를 과실로 저질렀으면 과실범 이렇게 처벌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경시험에 이런 문제 많이 나왔어. 각종 시험에 뭐라고? 고의에 의한 원자행은 인정하지만 과실에 의한 원자행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 OX, X야 과실의 원자행도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 형법 10조 사망의 해석. 형법 10조 사망은 뭐로 되어 있어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전 2항이라는 게 조금 아까 봤던 심신상실, 심신장애 같은 요 책임무능력자와 한정 책임능력자 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건 뭐 책임도 다 인정하고 형 감경도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특히 1. 위험 발생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견하는 건 고의고 예견할 수 있었던 게 과실이죠. 과실에 의한 원자행도 인정되니까 무엇보다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해야 됩니다. 따라서 자의로 야기하지 않았다면 원자행은 인정할 수 없어요. 이 마약을 처먹는 애들은 처음 마약을 손댔을 때 한 행위를 반복한대요. 마약은 절대 손대면 안 돼. 내가 담배를 끊은 지 한 4년 정도, 4, 5년 됐습니다. 고딩 때부터 피워가지고 30몇 년을 피우다가 4, 5년 전에 담배를 잠깐 끊었고 작년에 잠깐 하도 심란한 일이 많아가지고 담배를 잠깐 폈어. 한 몇 달. 매일 핀 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담배 사서 몇 개 피고 이제 버리고 이런 식으로. 근데도 몸이 못 견뎌요. 나이가 먹으니까 젊었을 땐 담배 피도 괜찮지만 안 피다 피니까 완전히 진짜 담배만 피면 막 죽을 것 같아. 몇 달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한두 번 피다가 완전히 끊었습니다. 내가 알아. 내가 정말 힘들게 담배를 끊었기 때문에 담배 끊기가 얼마나 힘든가 하는 건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해는 하지. 근데 마약은 담배의 몇 배야. 그러니 마약에 한번 중독되면 담배도 못 끊는데 마약 끊겠습니까? 마약에 한번 손대면 그거 인생 끝장이야. 이제 인생 끝장입니다. 근데 이 마약이라는 건 이제 담배보다 훨씬 더 강력하니까 처음 마약을 먹을 때 한 행동을 마약 먹을 때마다 반복한대. 그러니까 TV를 보면서 뽕을 처음 처먹은 놈은 눈 뻘개가지고 TV 보듯이 마약만 처먹으면 TV 켜놓고 그냥 있고, 또 황수정처럼 마약 먹고 색을 하면 뭐 이 필로폰이 최음제예요. 그리고 필로폰을 먹고 섹스를 하면 평소 섹스에서 얻을 수 있는 쾌감이 50이라면 필로폰을 먹고 하면 뭐 50이 아니라 500, 300 되거든. 그러니 뽕 먹고 섹을 하면 절대 끊기 힘들거든. 그 뻑가는 그걸 도저히 못 끊거든. 그러니까 필로폰 자체도 담배 몇 배인데 여기서 섹을 하면 뭐 그 몇 배니까 어마어마한 거지. 또 뽕을 먹고 피를 보면 뽕만 먹으면 피 보려고 한다고. 그래서 A가 뽕만 처먹으면 칼을 휘두르고 피를 본다는 사실을 빤히 알고 있는 갑이 칼침을 놓고 싶은 B를 데려다가 셋이 같이 술을 마시면서 A의 술잔에다 몰래 물뽕을 탑니다. A는 거기 물뽕이 있는지 모르고 먹었는데 뽕이 들어오니까 자기 뽕 먹으면 하던 짓. B를 향해서 칼을 휘둘러서 상해를 가했다면, 자, A 원자행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돼. 왜? 지가 뽕을 타먹은 게 아니라 갑이 몰래 넣었으니까. 이건 A는 원자행이 아니니까 책임 능력이 없었던 것이고 A는 무죄. 갑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갑이 뭐야? 상해죄의 간접정범이 되는 거예요. 상해죄의 간접정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해야 되고 법적 효과, 감경이건 책임 조각이건 일체 없습니다. 바로 밑에 판례도 바로 아까 예로 들은 거예요. 대마초를 처먹고 세 번째 줄 뒷부분, 대마초 흡연 시에 이미 범행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위와 같은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이 사건이야. 을려 끌어다 죽인 사건이고, 이때 원인 설정 행위설에 의하면 언제? 대마초를 흡연할 때 실행에 착수고, 불가분적 연관성에 의하면 그 여자를 범행 장소로 유인한 때, 실행행위 당시에서 처벌의 근거를 구하는 입장에 의하면 살인행위를 구체적으로 시작할 때 실행에 착수를 인정합니다.
한편 그 판례 밑에다가 성폭력범죄처벌법, 성폭법에 의하면 뭐 음주로 인한 성폭력범죄, 음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뭐 아예 감경하지 못하도록 뭐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워낙 음주를 하고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너무 가볍게 하니까 지금 대부분 시민들이 또는 네티즌들이 뭐 제발 성폭력 범죄 처벌 좀 강화하자 하는 뭐 논란이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조두순 같은 경우 사실은 조두순이가 미국에서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징역 12년이 아니라 징역 120년은 받았을 거예요. 120년. 징역 120년은 받았을 겁니다. 그 전에 이런 사건이 있어서 그 주로 어린애들만 성폭행을 했고 심지어는 그놈은 조두순보다 나아. 어린애들을 성폭행을 했지 조두순처럼 그렇게 뭐 어마어마한 상해 같은 건 없어서 그냥 성폭행만 했어. 53명인가를. 그런데 형벌이 얼마 나갔을까? 53명 어린이를 성폭행한 놈 5,400년 징역입니다. 5,400년. 그 한 명당 100년씩 해서 53명 5,300년에다 뭐 플러스 기본 100년 해가지고 5,400년이 선고됐어. 범인 그 자식이 법정에서 막 웃었어. 아니 내가 진이에요? 진이? 알라딘의 뭐 마술램프 3,000년 동안 뭐 있어야 되는 진이냐고 법정에서 호소했다는 얘기가 있어. 그러니 조두순 같은 놈이 우리나라에서 그런 우리나라에서 저지른 범죄를 미국 가서 재판받았다면 최하 뭐 어린이 성폭행 100년에다가 뭐 중상해를 입혔거든. 뭐 한 20년 추가돼서 최하 120년은 받았을 텐데 뭐 12년을 받았으니까 이거 좀 성폭력 범죄 형량 좀 높이라고. 그래서 바로요 성폭법에 음주로 인한 성폭력 범죄는 아예 감경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어요. 지금은 아예 뭐 가중하는 규정까지 뭐 고려한다고 하는데 그건 법 이론상으로는 조금 힘듭니다. 왜? 맨정신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놈하고 그래도 술 처먹고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거하고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는 거거든. 메모해 두세요. 성폭법에 음주로 인한 감경을 아예 못하도록 법이 막아놨다고. 한편 제3절 위법성의 인식. 요 위법성의 인식은 조금 쉬었다 갑시다. 이건 설명 한번 시작하면 1시간 이상 쭉 해야 됩니다. 가장 어렵고 또 난해한 부분이고 범죄론 체계의 완성입니다. 좀 쉬었다 갑시다.